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는 부모님 안 계시는데도 참 꿋꿋하다, 안쓰럽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래도 착하게 커서 다행이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냥 참 착한 성격이라고, 그냥 마음이 예쁘다고 말해주길 바랬지만 모두들 대견하다, 다행이다 라고 말해줄 뿐이었죠. 처음엔 슬프고 가슴 한켠이 아려오기도 했습니다. 점점 시간은 흐르고 고아원을 떠나야 하는 나이가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그런 말들에 무뎌져 갔습니다. 아니, 애써 무덤덤해져야만 했어요. 그런 말들에 상처받고 아파할 만큼 여유롭지 못했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는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암울하기만 하던 시절과 다르게 공장 기숙사 생활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 같은 직업, 같은 기숙사, 그리고 같은 직장, 저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던 것 같아요. 움츠러들 필요도 없었고 이유 없는 동정을 하는 사람도 없는 곳, 모두 다 똑같이 월급 받고 생활하는 곳에서 친구들도 사귀며 월급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뒤늦게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저는 정말 큰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시간 쪼개서 알바도 하면서 졸업하면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 더 내 삶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 설레임 하나로 버티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를 할 때 결혼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고아라는 꼬리표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끈질긴 프로포즈, 못 이기는 척 그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어머님은 못마땅해 하셨지만 아버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신 덕에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가 잘하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고 이미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진 마음이라 자신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저에게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님이 급하게 부르셔서 찾아뵈러 가는 길이었는데 급하게 가서였을까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일이 기억이 나질 않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지금도 제 머리뼈 한쪽은 움푹 패여져 있습니다. 그 후유증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눌하게 한다고 해야 하나요? 글로는 잘 써지는데 입으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처음 병원에서 눈을 뜨고 저는 열심히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던 그때의 충격은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도망치려고도 해봤습니다. 이 꼴로 무슨 결혼이며 삶을 살겠냐고 죽으려고도 해봤는데 그런 저를 남편이 옆에서 말려줬습니다. 그래도 자신과 같이 살아보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도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그게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창피하셨나 봅니다. 시댁 근처에서 행여 누구라도 마주칠까 전전긍긍하시고 행여 주변 지인이라도 마주치면 저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하셨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 같이 장을 보러 가지도 않으셨고 절대 저 혼자 시댁에 오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죠. 고아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 창피하시겠죠. 그저 저는 죄인일 수밖에요. 섭섭한 티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을 빼고는 저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재활에 도움 주시려 노력하시고 한 명 있는 시누이는 본인 삶이 바빠 저희에게 그닥 관심이 크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누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TV를 보면서 주말에 늦은 점심을 먹고 소파에 뒹구는데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때 시누이 상견례가 있었다며 재활치료 시간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도 늦게라도 오지 그랬냐 하시며 치료는 잘 받았냐고 물으시는 시아버지 질문에 저는 그저 무의미한 네네라는 대답만 해대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하실 때에는 그럭저럭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임, 그것도 동생 상견례 자리에 오빠 부인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오빠 혼자 나가게 하다뇨. 차라리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이라도 하시지 어떤 언질도 없이 몰래 그렇게 상견례를 마쳤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소리를 빽 지르며 기분 나쁨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게 어눌한 제가 화가 난 상태로 빠르게 말을 하는데 그게 말소리로 들릴 리가 있나요? 웅엉웅엉엉 거릴 뿐 어떤 의미도 전달도 되지 않는다는 게 눈에 보이는 순간 답답함과 짜증, 이런 저의 초라한 모습이 숨막힐 정도로 억울했습니다. 감정이 점점 고조되면 될수록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점점 이상해지고 그저 눈물로만 제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지치게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보다가 저의 속상함도 이해하지만 동생도 생각을 해달라 하더군요. 저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저는 본의 아니게 신비주의 컨셉이 되어버렸죠. 집에 시누이 온다고 하면 밥을 먹는 중에도 저희를 집에 보내버리셨습니다. 아니, 내쫓으셨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겠네요. 점점 저를 홀대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거침없어지고 도를 지나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자극으로 정말 열심히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드라마 보면 이쯤 되면 다시 말도 잘하고 멋지게 복수하던데 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이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한참 말이 늘지 않아 우울해하던 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시누이도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서 어쩌면 다행이었는지도 몰라요. 정말 편히 태교하고 출산 준비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하나 제가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도 내심 아이를 기다렸던 건지 정말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습니다. 재활치료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아이를 만나면 꼭 안녕 아아가 아닌 안녕 아가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같이 연습도 도와주고 녹음도 해주며 도와주었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출산 준비물을 챙기며 여느 때와 똑같이 안녕 아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남편이 일찍 퇴근을 했는지 이른 시간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매일 하던 대로 현관으로 마중 나가며 안녕 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같이 오셨었나 봐요. 들어오시던 시어머니께서 제 모습을 보시고는 인상을 팍 쓰시며 아직도 나아진 게 없냐며 듣기 싫어 죽겠다 하시더군요. 뒤따라 들어오던 남편은 그저 엄마 왜 그러냐고, 나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라고 위로 같지 않은 더 비참하게 만드는 말을 해댈 뿐이었습니다. 저는 굳어진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언제나 그랬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출산 가방 어떻게 쌌나 보러 왔다 하시며 기껏 싸놓은 가방 다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는 제 표정이 뚱해서 눈치 보여 못 있겠다 하시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예정일보다 빨리 양수가 터졌고 출산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도 출산을 했고 저희 아이들은 같은 달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성장 발육이 좀 달랐습니다. 저희 아이가 말이 너무 늦게 트인 거죠. 시누이 딸은 옹알옹알하는 시기를 지나 엄마 아빠 말을 따라하며 조금씩 말문이 트여갔지만 저의 아들은 그저 옹알옹알할 뿐 말문이 좀처럼 뜨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많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나 때문인가?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오디오북으로 열심히 들려주고 제 나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어미가 말을 제대로 못하니 애가 뭘 배우냐며 말이라고 웅엉웅엉 거리니까 애가 그것밖에 못한다는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버티던 제 자신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입으로 그런 말 마시라고 따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문자로 너무하신다고 써드리니 잘 보이지도 않는다. 말로 하라고. 말도 못하는 주제에 뭔 할 말이 그렇게 많냐? 하시더군요.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고 억울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남편 행동이 변해가더군요.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애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병 있는 거 아니냐 의심도 하더군요. 같이 병원도 가보고 상담도 했으면서 아빠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쩜 저렇게 시어머니와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날 때마다 남편은 아들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옹앙옹앙 거린다면서 찡찡거리기만 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시누이 딸은 그렇게 이뻐할 수가 없어요. 지 아들은 찬밥 취급하면서 동생 딸은 말도 잘하니 이뻐 보이나 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문자로 기분 나쁘다고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티를 냈더니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는 너도 웅엉엉엉 거리지. 쟤도 옹알옹알옹알 거리지. 나 사람이야. 대화를 하고 싶어. 집에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라며 저를 붙잡고 흔들며 소리를 쳤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아닌 건가요? 화도 나지 않고 그저 저 질문 하나만 머릿속에 맴돌 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님과 시아버지께 어제 있었던 일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전화를 해서는 야, 나 바빠. 말로 해 말로 하시고는 끊으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의 부름으로 저희 가족은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저를 위한 큰 스케치북과 두꺼운 볼펜이 놓아져 있었고 두 분이 다투신 건지 조금 냉랭한 분위기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싶은지,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일로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들이 장애가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무섭다. 결혼 생활 너무 지친다. 지금 좀 혼자 있고 싶다는 남편의 대답. 조용히 대답을 들으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만인지 대놓고 말해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색 하나 변화지지 않은 채로 제 얼굴을 보시며 누구한테 소개하기도 창피하다고 애를 낳아도 지 닮은 병실을 낳아놨다고 고아인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하나부터 10까지 이쁜 구석이 단 하나도 없다고 정이 안 간다고 지금껏 어떻게 참으셨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한테 하는 말은 진짜 이골이 나서 다 괜찮은데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때문에 아이까지 미움을 받는다는 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모든 대답을 들은 저의 생각은 어떠냐고요. 준비된 스케치북에 큰 글씨로 부들거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거 시어머니께서 부르신 날 찾아오다가 사고 나서 말 못하게 된 거 지금까지 탓하지 않았다고. 다 내 운명이었겠거니 하며 힘들었지만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사과 한번 하신 적 있으시냐고. 그 글을 본 시어머니께서는 그래서 결혼시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산 거 아니냐며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하시더군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화가 나는 일도 너무 많고 따질 것도 많은데 다 부질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럼 뭘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써서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사람 잡는다며 아주 말 당돌하게 한다며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고 남편은 혼자 있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이 남자 바람이 난 건가? 마음이 아프다, 속상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이 아니라 그럼 나랑 아이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시아버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시고 이런 자리를 만드신 건가? 나를 내쫓으시려고 작당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품 안에 잠든 아들을 더 꽉 안고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해서 사실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게 앉아있는 저를 시아버님께서 일으키셨고 남편은 시댁에 둔 채로 저와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혼 준비를 하자고 본인이 다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다. 지금 사는 전셋집 명의만 바꿔달라. 최소 양육비라도 보내달라. 위 3가지 조건을 제시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좋다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목돈을 챙겨주셨고 혹시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작은 땅 하나까지 저에게 주셨습니다. 거절할 여유도 없는 저는 감사하다며 넙죽받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는 시아버지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연락드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 4살이 되자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하루 종일 옆에서 쫑알쫑알 떠들어댑니다.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고 취직도 쉽지 않아 잡생각하기 싫어서 취미로 시작한 뜨개질. 하나하나 완성하면서 블로그에 저장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인연이 다 책으로 출간까지 하게 되었네요. 스트레스 안 받고 아이랑 즐겁게 재활하면서 발음 많이 고쳐지고 가끔 강의도 나갈 정도까지 되어서 조금 유명해지니 아이 아빠가 양육비 핑계, 아이 핑계 대면서 연락이 잦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들이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만나게 해주려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아들을 버린 게 아닌 그간의 남편의 고생스러운 부분도 이혼하고 지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편해지니 다른 이의 마음까지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게 만드는 아버지. 나의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고 그분은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 겨우 인사만 드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군요. 고아로 자랐다는 네가 참 마음이 쓰였는데 내 아들의 여자가 되는 길에 사고로 장애까지 얻게 돼서 나는 정말 죽는 날까지 널 책임지고 싶었다. 그래서 너의 힘듦을 알았지만 그저 버텨주길 바랬었지. 그래도 내 그늘 아래 있어야 신경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골마가는 너를 보니 마음 아프지만 내보내야겠다 마음 먹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았다면 더 주고 싶었는데 그것밖에 못 줘 내내 미안한 뿐이었는데 이젠 이렇게 발음 더 명확해지고 책도 냈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렇게 널 보러 온 것이 다시 내 식구가 돼달라고 온 것은 아니다. 난 네가 편안하길 바란다.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힘들었을 네가 이젠 좀 행복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마음 추스르는 대로 이렇게 연락 주어 고맙다. 이젠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힘들 때 주저없이 연락해라. 나도 어쩐지 쑥스러워 이렇게 너에게 말할 기회도 못 주고 내 말만 하고 간다. 꼭 연락해라. 라며 눈물을 훔치신 채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마 전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생존 고아로 살아오던 저에게 아버지가 생기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따라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아버지가 생긴 거 자랑 좀 해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